이번 시간은 제2장 급수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자, 이 급수설비 파트는 보통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1절 급수 일반에서 용수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면 물은 상수라는 개념은 일반 위상자 쓰는 거죠. 음료용이나 이런 조리용이나 이런 목욕용, 우리가 인간이 직접 마시거나 씻거나 하는 데서 이게 상수죠. 이런 보통 수돗물이 상수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수를 사용하고 버리게 되면 이제 사용하고 버린 물이 바로 하수가 되겠죠. 아래 하자 하수. 하수를 재처리해서 공급을 해주는 것을 중수라고 합니다. 하수를 재처리해서 공급을 해주면 가운데 중자 써서 중수라고 칭합니다. 중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 상수는 수돗물을 가지고 사용하고요. 이 상수 개념은 수돗물이 상수 개념이 될 겁니다. 수돗물 개념이 될 것이고, 수돗물을 보통 일반 상수로 사용하죠. 그러면 하수를 이제 재처리해서 공급하는 게 중수고, 근데 이 중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용수로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중수는 음용수로 공급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직접 마시거나 조리하거나 이런 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음용수는 이 상수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수는 음용수로 공급해서는 안 되고 다른 용도는 자병수 개념으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이라든지 또는 이런 대변기, 세정용이라든지 살수용이라든지 공조용 이런 등의 자병수 개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병수는 그래서 일반 사람이 직접 쓰는 이외에 다른 용도, 잡다한 용도 쓰는 것을 보통 이런 것을 자병수라고 칭하죠. 자병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병수는 보통 중수를 보통 이용하거나 아니면 지하수를 자체 개발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표를 보시면 음용수와 자병수의 사용 비율 개념. 음용수와 자병수의 사용 비율은 보통 우리가 거기 얼마나 장시간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사람이 거기에 장시간 거주하는 시들은 보통 음용수 비율이 제일 떨어져요. 자병수 비율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왠가면 집에 계속 머물다 보면 화장실도 자주 가야 됩니다. 보통 화장실에 가게 되면 보통 화장실에 한 번 내릴 때 물 내려가는 양이 대략 11리터 전후 정도의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번 누를 때마다. 그래서 그걸 하루에 10번만 누르면 120리터 전후의 물이 내려간다는 거죠, 한 명이. 그래서 이 자병수 비율이 많아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머무는 장시간 머물지 않고 단시간 머물수록 음용수의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주택이나 사무소는 자병수 비율이 가장 높은 건물인 반면에 호텔이나 병원은 음용수 비율이 높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질과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수질에서 물의 경도. 자, 물의 경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물의 경도. 물의 경도라는 것은 지금 현재 당과 같이 기준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 속에는 금속들이나 다른 것들이 녹아있죠. 물 속에 마그네슘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철, 인 등등 이런 것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트륨도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거고, 이런 칼륨 이런 것들을
한산 표시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양을 갖다가 등의 양을 갖다가 탄산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탄산칼슘 CaCO3로 그래서 CaCO3 탄산칼슘이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탄산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겁니다. 한산 표시한 것이 물의 경도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경도 단위는 ppm 단위를 현재 쓰고 있죠. 파스퍼밀리언 100만 분율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산칼슘 함유량에 따라서 이 탄산칼슘의 함유량에 따라서 물을 나누게 되면 함유량에 따라 물을 나누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연수가 있고요. 극연수 그리고 연수 그리고 적수 경수 이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아래로 올수록 경도가 많이 함유량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래로 올수록 경도가 높습니다. 경도가 함유량이 많은 물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학교 다닐 시절에 단물, 센 물이라고 배웠던 경수하고 연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연수는 일반적으로 단물 개념이죠. 비누용해가 잘 됐으면 세탁이 잘 되는 물이었고 경수는 비누용해가 되지 않는 물이었죠. 거품이 나지 않는 게 경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하수나 이런 거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 보면 되죠. 지하수나 오물물들은 이 경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수돗물, 물을 끓이게 되거나 이러면 단수, 연수, 단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누용해가 잘 되기 때문에 세탁이나 보일러 용수로는 세탁 및 보일러 용수로서는 이 연수를 쓰게 됩니다. 보일러 용수는 이 연수가 적당하다. 그래서 이 세제를 많이 쓰는 분들이 세탁기 세제를 많이 쓰는 분들이 특히 이겁니다. 찬물로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이 세제를 많이 넣는데 세제가 사실 독합니다. 그래서 이 세제는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이 연수를 이용해서 비누용에 잘 식인 다음에 빨래를 했을 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세탁기 돌릴 때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온수하고. 그래서 비누용에 때를 잘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넣어도 때가 잘 안 빠진 이유가 여러분들이 뜨거운 물을 전혀 온수를 사용하지 않고 빨래 세탁기를 돌리기 때문에 때가 잘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세탁 및 보일러 용수 쓰는 게 연수라는 측면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연수가 보통 90ppm 이하인 물을 우리가 연수라고 칭하죠. 그리고 이 경수는 지하수 오물과 같이 물속에 다량의 다른 것들이 함유된 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이 물때를 형성입니다. 보일러에 이런 데 직접 사용하면. 그래서 이 경수는 보통 급수 처리를 해서 경수를 연수로 만들어줘서 사용한 것이 적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수를 그냥 보일러에 사용했을 때 그래서 387페이지 67페이지 보시면 보일러에 경수 사용할 때 현상에서 참고 사용하죠. 이거는 관리 실무에는 시험에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아직 기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일러에 이 경수를 사용하게 되면 보통 급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급수 처리를 하지 않고 보일러에 경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경수를 사용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스케일이 먼저 생긴다. 스케일. 물때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스케일은 하얀 물때를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케일 발생이 생겨요. 그러면 이 스케일이 발생함으로써 이 스케일 물때로 이용하면서 전열교하면서 이 전열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물때가 되니까 전열 효율 저하를 가져옵니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럼 전열 효율이 떨어지니까 열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보일러가 가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일러 가열이 되는 겁니다. 가열되고
그럼 보일러 가열이 자꾸 되면 수명 단축을 가져오는 거죠. 보일러에 이 수명 단축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명 단축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작은 이 때가 작은 구멍, 코크나 작은 구멍 막힘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보일러 내면이나 간의 부식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케일로 인해서 보일러 내면이나 또는 간의 이 부식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경수를 직접 보일러에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먹는 물의 수질 기준 개념이 나옵니다. 이건 법령 기준이죠. 먹는 물의 수질 기준 개념. 이것은 우리 시험에는 pH 수소 이온 농도 7번 가지고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수소 이온 농도.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거기에서 경도는 알아두시고요. 1번의 경도는 물의 조건에 따라서는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전혀 조건이 없으면 1000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는 ppm 단위보다 mg per litre 쓰죠. 자, 100만 분율 단위가 mg per litre가 ppm 단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1리터당 몇 밀리리터 포함되는 이거하고 ppm 단위하고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경도가 기본 1000이고요. 근데 수돗물 꼭 체크하십시오. 수돗물은 300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300. 그래서 일반적인 경도는 1000이 되고요. 수돗물의 경우는 300이 됩니다. 그리고 먹는 해양 심층수나 염지하수는 1200 개념이 되죠. 그래서 경도 1000하고 수돗물 300 개념은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2번에 가망간성 칼륨은 10인데 가망간성 칼륨이 나오는 이유는 저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물을 오염을 측정할 때 COD 측정할 경우 있습니다. 자, 이 공장 이 폐수와 같이 무기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면 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안 돼요. 그때 화학적으로 안정화되는데 그때 산소가 얼마나 필요하냐 요구라고 하는 것이 COD거든. COD 측정할 때 바로 이 가망간산 칼륨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5번의 색도 개념 알아두시고 5번의 색도는 5도가 됩니다. 색도 개념은 5도고 그 다음에 6번의 세제는 0.5입니다. 자, 세제가 굉장히 독하다는 거야. 세제가 굉장히 독하다는 겁니다. 0.5라는 것은.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수소 이온 농도 개념이 나오죠. 수소 이온 농도 pH pH는 어버이날 5.8에서 8.5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9번에 염소이온 개념은 250이 됩니다. 250. 그래서 정발 잔유물 500 개념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10번에 보면 정발 잔유물이 나올 겁니다. 정발 잔유물이라는 것은 물을 완전 끓이고 나면 남는 찌꺼기를 정발 잔유물이라고 하죠. 이것은 500 개념이 됩니다. 500.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탁도 개념이 나옵니다. 탁도, 물에 흐린 정도를 탁도라고 하죠. 탁도는 1NTU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탁도는 1NTU. 그래서 NTU는 비탁계로 물에 흐린 정도를 측정하는 단위가 NTU 단위입니다. 근데 수돗물은 0.5 NTU 개념이 됩니다. 수돗물은 0.5 NTU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방사능 관한 기준은 염지하수의 경우만 적용돼요. 염지하수라는 것은
자, 해안가나 도서지방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뽑아 쓰게 되면 외부에서 바닷물이 약간 스며들어옵니다. 그래서 염분을 포함하는 지하수를 우리가 염지하수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염지하수. 그래서 염지하수의 경우에만 이 방사능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서 바다에다가 방사능 물질을 누출했기 때문에 이 규정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슘만 혹시 알아두세요. 4mBq 단위입니다. 그리고 정수법이 나오겠습니다. 정수법은 5회 때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종류 부분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먼저 이 정수법이란 것은 물을 사용 목적에 따라 알맞게 만드는 법이 정수법인데, 정수법에서 제일 먼저 침전법. 자, 물보다 묵은 것은 깔아앉히겠다는 거죠. 그것이 침전법 개념이 되는 거죠. 침전법. 그러면 침전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충격 침전법하고 약품 침전법 두 가지가 나눠지고 있죠. 물보다 무거운 것은 시간이 약이 좀 오래 기다리면 다 깔아앉는다는 거죠. 그걸 이용한 게 충격 침전법이고, 그럼 약품 침전법은 급속 침전법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응집제를 투입해서 보통 빠르게 침시키고자 하는 것이 약품 침전법이죠. 그래서 약품 침전법은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 약품 침전법은 이런 장마나 홍수 시에 하는 겁니다. 장마나 홍수 시에 흙탕물이 돼요. 물이 흙탕물이 되니까 점토와 같은 미세 물질이 다양한 물 속에 부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빠르게 침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약품 침전법입니다. 그래서 항산 반토를 보통 우리가 넣어서 해주죠. 항산 반토. 화학기로 항산 알루미늄이죠. 항산 반토가 항산 알루미늄에 해당이 됩니다. 알루미늄. 이것을 응집제로 투입해서 빠르게 급속 침전법이 약품 침전법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가는 거르는 겁니다. 사청, 모래청 두께를 얼마나 두껍게 했느냐, 얇게 했느냐에 따라서 완성여가, 급성여가로 나누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래청이 두꺼우면 흘러가는 속도가 느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래청 두께 얇아지면 빠르게 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폭기법 개념이 나오고 있다. 폭기법. 원래 폭기라는 것은 물을 공기 중에 뿜어주는 걸 폭기라 하죠. 폭기법인데, 자, 폭기법을 쓰는 것은 이제 근데 물에 용해된 철들은 여가에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철을 불용해성 철로 만들어야지만 여가에서 이 철 성분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기법을 쓰게 되는데, 폭기법의 사용 목적은 사실 물 속에 이런 철성분 제거라든지 철성분을 제거하거나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암모니아 등의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겁니다. 암모니아 등의 유해가스를 발산하기 위해서 발산하기 위해서 이 폭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폭기.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네 번째 멸균법이 나오죠. 이 미생물균을 갖다가 말살시키게 되죠. 그래서 멸균법을 쓰는데,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쓰는 게 바로 염소입니다. CL2를 갖다가 투입해서 대량으로 우리가 멸균할 때는 이 염소를 씁니다. 염소 소독을 합니다. 그러면 염소 소독을 이 CL2를 쓰게 되는데, 이 염소 소독을 하는데 물에 악취가 생기면 보통 이 경우 많이 생깁니다. 이 물 속에 페놀이 함유되어 있을 때, 이 물 속에 이 페놀이
페놀이 함유되어 있으면 이 경우 염소 소독을 하게 된 물에 악취가 생깁니다. 그래서 페놀이 함유된 물에다가 염소 소독을 하게 된 멸균법을 쓰면 물에 악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악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악취 발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미 두상 공장에서 보통 이 페놀을 비 오는 날 방류해서 했는데 대구 상수 사업본부에서 이 낙동강 물을 원수를 채취해서 이 소독을 했거든요. 멸균을 시키는데 그때 악취가 발생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경수의 연화법 나옵니다. 자, 경수의 연화법은 경수를 연수로 만드는 것이 경수의 연화법입니다. 뭐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쉽게 우리가 연수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물을 끓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촌에 가서 머리를 감게 또 세면을 할 때 때를 뺏기기 위해서 물을 끓이면 연수가 돼. 소량으로 할 때는 이렇게 물을 끓이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이제 대량의 이제 공업용수 만들고 이랬을 때 뭐 저런 걸 쓰는 경우 있죠. 뭐 생석회를 투입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제 전기침도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 지하수 정수 과정은 요거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지하수를 채수해서 이제 물보다 무가라앉은 침전 그리고 폭기 여가 멸균 급수하면 되고 상수도 구성 순서는 요거는 관리 실무에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한번 알아두시고 보통 이 강물을 보통 수도권은 팔당댐에서 치수를 하죠. 그러면 보통 치수장이 있고요. 기본으로 이 공급할 때 치수장이 있고 물을 알맞게 만드는 이 정수장이 있고요. 물을 나누어서 공급한 중간 기지에 이 배수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치수장에서 원수를 치수를 합니다. 팔당댐에서 치수를 해요. 치수장에서 치수하고 치수장에서 치수한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주는 것을 도수라고 해요. 도수. 그리고 정수장에서 물을 목적에 알맞게 만드는 것을 정수라고 하고 정수하고요. 그러면 이제 정수장에 정수한 물을 배수지로 보내주는데 이것을 배수라고 이것을 송수라고 하죠. 그래서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공급하는 것을 송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배수지에서 물을 나누어서 분배해줘요. 그것을 배수의 개념. 이거는 물을 사용하면 버리는 배의 개념이 아니라 분배해준다. 이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수지에서 이제 각 건물들이 많겠죠. 이런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물에 이제 급수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급수.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친다. 간략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제2절 급수량과 급수압력 개념이 나오겠습니다. 제2절. 제2절에서 현재까지 시험은 보통 여기에 대해서 다루었었습니다. 종합문제 지문 정도 나오거나 문제화됐다는 것은 371페이지 그 표하고 여기 9회 때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페이지 372페이지 급수압력이 나와요. 여기 12회 때 한번 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나온 것은 급수량 쪽에서 하나 하고 급수압력 쪽에 최저 급수압력에서 한 번 낸 거 그것이 전체였습니다. 아직 계산 문제 개념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급수량 산정 개념이 나오죠. 이 급수량. 그러면 급수량 산정할 때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걸 거기 다루고 있죠. 급수량 산정은 인원수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위생기구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인원수 그리고 위생기구수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생기구수. 근데 일반적으로 제일 정확도는 인원수가 더 정확도가 있습니다. 인원수가. 위생기구수는 많다고 해서 꼭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사람이 안 들어와서 공실이 높아버리면 사용을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죽은 건물들은 물도 썩었다라고 보시면 되나요? 물탱크는 전체에 차서 물을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설계를 했는데 사람이 없으면 물도 썩습니다. 그래서 위생기구수에서 구하는 방법과 인원수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인원수에서 급수량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인원수에서 급수량 계산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서 먼저 일일 급수량사 인원수에서 구할 때 일일 급수량은 뭐 어떻게 주어지든 연면적적 유효 면적이 1인 1일 급탕량이 주어지든 1일 급수량이 이렇게 주어진 사람 수가 주어지든 이러면요. 그냥 1일 급수량은 부하량이니까 물을 쓰는 양, 급수량, 물을 사용하는 양이 이것은 부하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는 사실 곱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식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곱해서 구하면 됩니다. 곱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다 곱합니다. 그럼 곱해서 산정하면 되는데 주의할 사항이 이겁니다. 주의사항이 퍼센트는 백분율입니다. 퍼센트는 예를 들어서 뭐 70%였다. 그러면 0.7을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퍼센트는. 그리고 시간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관계없어요. 일일 급수량에 시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시간은 제발 곱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주의해서 일일 급수량을 구하시면 됩니다. 일일 급수량 구하고 그러면 일일 급수량을 구했잖아요. 그럼 일일 급수량을 구하고 나서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을 구합니다.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을 구하는데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은 일일 급수량을 구했잖아요. 일일 급수량을 구해서 건물의 사용 시간으로 일일 건물의 사용 시간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사용 시간은 바로 이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바로 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곱해서 산정을 한 그 양에다가 시간 나누면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이 됩니다. 이것이 시간 평균 예상 급 고가수조 방식의 고가수조 용량 결정에 사용됩니다. 고가수조 용량. 요거에 많이 이용됩니다. 그리고 시간 최대, 자, 우리가 시간 평균 예상,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최대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에다가 곱해 주시면 돼요. 이어서 이걸 구했죠.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에다가 평균 예상 급수량에다가 곱하기 1.5배에서 2를 하는데 보통 2배를 합니다. 예, 보통 2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양수 고가수조 방식에서 양수 펌프의 양수량 결정할 때 씁니다. 고가수조 방식에서 이제 바로 양수 펌프의 양수량 결정할 때 양수 펌프의 양수량 결정할 때 씁니다. 양수량 구할 때 시간 최대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을 구하는 이유가 피코로드가 걸렸을 때는 펌프가 그만큼 뽑아 올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펌프에다, 이제 고가수조에다. 그래서 양수 펌프 양수량 결정할 때 이것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체, 순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는 시간이었죠. 이건 시간이었고 순간은 분당 기준 잡습니다. 순간은 초 개념은 아니고 초가 얼마나 나타낼 수는 없기 때문에 분당. 그래서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 곱하기 3회에서 4배해서 60분 분당 기준이니까 65로 나누어 준 겁니다. 그것이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입니다.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자, 펌프 직송 방식, 부스터 방식에서 이 펌프의 양수량 결정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이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해서 간략히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71페이지 보시면 건물 종배 1인 1당 급수량이 있죠. 이것은 9회 때 순서로 한번 나왔습니다.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상식적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주택이 아파트가 거기 보시면 한 200에서 250리터 정도 쓰죠. 1인당. 근데 호텔이 더 많아요. 호텔은 그 손님적인 250에서 300 쓰고 있죠. 호텔의 개념이 여관보다는 고급이니까 물의 사용량은 많다. 호텔의 욕조가 크고요. 또 호텔에 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욕조에 물 채워가지고 다른 거 또 넣어가지고 꽃잎 뿌리가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호텔에서 많이 씁니다. 일반 집에보다 주택보다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셨을 때 사실 이거죠. 백화점에 사람이 손님들이 거의 쓰는 양 거의 드물죠. 자, 화장실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쓰지 않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의 경우는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해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 가시고요. 그 다음에 위생기구 수의한 방법 나오죠. 위생기구 수에 있어서 1일 급수량. 위생기구에서 기구수로 이제 1일 급수량을 구하는 방법은 1일 급수량을 구하는 것은 1일 급수량 구하는 방법은 기구당 사용 수량에다가 기구당 사용 수량. 자, 예를 들어서 세면기당 사용 수량하고 대변기의 사용 수량은 차이겠죠. 그러면 기구당 사용 수량에다가 곱하기 그 기구 수에다가 동시 사용률을 동시에 사용될 확률이 동시 사용률입니다. 이것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다 곱하면 돼요. 부하량이니까. 부하량은요, 잘 모르면 급수량, 급탕량 이런 거 모르시는 게 곱하면 돼요. 전기도요, 부하량 구하라.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 옆면적 곱하기 부하밀도 곱해서 계산하면 돼. 그래서 부하량은 쉽습니다. 시기 생각 안 나셔도 그냥 막 곱하면 됩니다. 부하량은. 자, 그래서 이 곱하신 이 동시에 사용률이 혹시 안 좋아질 그 대해서 370페이지 하단에 박스 보시면 기구수가 동시 사용용 기구수가 2개일 때는 100% 되거죠. 100%라는 거고. 근데 3개가 되니까 기구 3개 되니까 8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구수가 많으면 동시될 사용률 확률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변기가 많아야지 본인이 들어갔을 때 바로 누를 확률이 높죠. 동시 사용할률이 떨어지니까. 근데 변기가 적으면요, 줄 서야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 거기 휴게실 가면 많이 줄 서죠. 예. 그래서 남성들보다. 남성들은 소변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급하면 소변기 말고 대변기에 가서 누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그거 휴게소에 조금 유리합니다. 줄을 덜 서도 되는 개념이죠. 동시 사용률 개념. 그런데 휴게소는 예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갖다 보기에 일반 기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 예를 들어서 5개 있다. 5개일 때는 75%가 되겠죠. 70%죠. 70%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4개는 중간 사이 하면 되겠죠. 그리고 10개 있다. 10개 있을 때 동시 사용 확률은 53%다 이겁니다. 53%. 그러면 퍼센트입니다. 퍼센트일 때 주의할 거는 대입해서 풀 때는 100%는 1이고 그럼 3개 있다 80%는 0.8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5개일 때 이거는 0.7을 대입해서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1급수량 계산하는 것이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372페이지 보면 급수압력 개념이 나옵니다. 자, 급수압력은
기구의 사용 유지라든지 사용상 지장이나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급수압이 요구돼요. 그래서 최소한 일정의 정도 압력은 돼야 되지만 너무 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 필요 압력이 있고 최고 필요 압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정 밸브를 우리가 영어로는 플러시 밸브라고 하죠. 플러시 밸브. 한번 누르면 일정 양의 물이 나오고 단수되는 밸브가 바로 세정 밸브, 플러시 밸브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세정 밸브, 플러시 밸브는 페이지 493페이지, 페이지 493페이지에 하단의 사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세정 밸브, 플러시 밸브입니다. 한번 누르면 일정의 물이 나오고 단수되는 밸브, 이 세정 밸브야. 그런데 이 세정 밸브가 이상하게 내 건물의 최상층에 딱 들어갔는데 이 밸브가 설치됐다.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대변기에. 혹시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십시오. 수압이 센지 안 센지, 물이 촥 나오는지. 누르는데 물이 졸졸졸 나오면 변선생이 안 내려갑니다. 일정한 압력이 작용돼야지 원활히 작동됩니다. 그러면 화장실이 딱 들어갔는데 밖에 양동이가 이 물에 물이 떠 있더라면요, 그 수압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양동이 물 들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정 밸브나 그리고 이런 샤워 같은 거, 자동 밸브, 샤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저 필요 압력은 최소한 0.07메가파스칼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것은 최저입니다. 보통은 얼마로 해주는가 하면 0.1로 보통 해줍니다. 그래서 최소 이상자가 붙으면 최소이네. 보통 보편적으로 보통은 0.1로 보통 해줘요. 0.1로 하지만 최소 기준 요거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못 외우시면 똥 누놓고 똥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똥 누놓고 똥칠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통 밸브, 보통 수준이 보통 밸브의 경우, 자 보통 밸브가 0.03입니다. 보통 0.03 메가파스칼 이상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잘 기억 안 되면 보통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이 빵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죠. 빵삼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리고 각 건물의 최고 필요 압력은 주택이니까 아파트는 여기에 속하겠죠. 호텔은 최고 압력은 0.3에서 0.4 메가파스칼. 자, 그러면 아파트에 샤워기를 달았다 이거야. 샤워기를 달았잖아요. 그러면 최소가 이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최대가 0.3에서 0.4로 설계하는 거야. 그럼 요거 이하. 그러면 너무 수압이 약해도 안 되고요. 너무 수압이 크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하가 붙으면 이거는 최대치고, 이거는 최대치고, 여기는 최소치가 되는 거죠. 최소치는 0.07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거고, 최대치 이 사이에서 자 우리가 급수 압력을 적정한 압력으로 설계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 측면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3번에 급수 간의 간격 결정 나오죠. 기구 연결 간의 간격 이용 결정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기구가 사실 이 간격이 또 같아야지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자 급수관은 크고 기구 연결 작으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기구 연결 간의 간격에 결정하고, 그다음에 강균등표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찰 저항선에 의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근데 실제적으로 설비기사나 이런 걸 쓰면 실제 강균등표나 마찰 저항선도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에서 간격이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급수 부하 단위 기준이 되는 것이 세명계가 됩니다. 급수 부하 단위 기준도 이 세명계가 급수 부하 단위 기준이 된다는 점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그래서 1절하고 2절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급수에서의 건물에 급수하는 방식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